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아이들만 보다가 어른들 보니까 되게 좀 어색하긴 하네요. 네. 오늘 교육 너무 잘 오셨어요. 이렇게 좋은 기회 흔치 않거든요.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수님을 바로 소개해드리고 바로 강의를 듣도록 할게요. 우리 교수님은 이제 정은경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양대 대학병원 신경정신과 임상심리 레전트 과정을 거치시고 지금 임상심리사 전문가시고 코칭 심리사 1급 자격증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백석대학교에서 교수로 이제 코칭과 심리학을 좀 같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그 기술적인 부분과 또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건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죠? 네, 안녕하세요. 저 수녀반 정우영입니다. 잠깐 기도 한번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주시고 기분 좋게 또 오늘 서로 만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순간에 이 인연들이 하나님께 주신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가진 것들을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최대한 공급하여 드리고 또 들으시는 분들께서 충만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자녀들을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빛내는 그런 인물들로 자랄 수 있는 조그만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소개받은 정은경이고요. 이거 잘 안 보이네요. 앞에만 떠주시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 선생님이 굉장히 당돌하신 당차신데 여기서 굉장히 떠시네요. 학교에서는 막 저한테 막 덤비시는 분인데 순한 양이시네요. 여기서는. 저는 오늘은 제가 사실 정확하게 마음대로 그냥 강의하라고 하셔서 어떤 게 좋을까 했는데 시간이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 할 만한 내용을 이제 고르다 보니 여기 모두 다 이제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실제적으로 이 양육을 하실 때 어떤 기술들, 어떤 입장들, 어떤 태도를 갖고 가시는 것이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우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짧긴 한데 제가 최대한 빨리 달려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양육, 사람의 양육인데 사실은 내용은 다 사람의 양육이고요. 오늘 교회라서 그냥 하나님의 양육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하나님입니까? 땡땡 하나님. 일단 어떤 하나님 가장 많이 말하죠?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 좋습니다. 또 위로의 하나님. 저분 위로가 필요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또 공의의 하나님. 좋습니다. 여기는 역시 제주한 유성부 좋습니다. 똘똘하신 부모님들 많이 보였는데 맞습니다. 지금 2개의 정답이 나왔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그런 역사들, 말씀들이 사실 이 2개의 성품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대표적으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존재해서 이 성품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뭘까요? 사랑만 있은 하나님이면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공의만 있는 하나님이시면 이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 뭘까요? 그렇죠. 여기 앞에 앉은 분들 항상 모범생이에요.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이제 어제 하시는 분들이죠. 예. 공부를 이제 뒤에서 이제 딱 하시는, 저도 저쪽 뒷그룹이었는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앞그룹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으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죠. 그냥 용서하면 돼요, 그냥. 그죠? 그냥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면 되는데, 십자가에 굳이
저런 어떤 사건을 발생시킬 이유가 없는데 그 죄를 그냥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반드시 그 대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행동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그래서 나타난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원을 얻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품은 인간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난 사랑하는 뭐 별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뭐 별로 이렇게 공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착각이시고요. 잘 지져보시면 사랑도 있고요. 공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동일한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자녀 양육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축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로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얘기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 사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 중요한 축입니다. 하나, 사랑은 우리가 이제 인간의 말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사랑의 하나님을 인간의 양육, 부모의 양육 태도의 하나의 원칙으로 말하자면 웜입니다. 웜.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의의 하나님을 인간의 양육 태도로 바꾸자면 스트릭트입니다. 스트릭트. 지금부터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다 까먹어도 되는데 이 두 단어는 잊어보시면 안 됩니다. 웜 앤 스트릭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웜 앤 스트릭트. 아주 쉽죠? 네, 웜 앤 스트릭트 이걸 외우시면 되는데 사실 이 웜 앤 스트릭트 원칙은요. 누군가를 사람을 양육하거나 교육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장 상담사들 있죠. 상담사들, 교사들, 교수들, 목사님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모님. 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육시키려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태도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제 지금부터 제가 빠른 시간 내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양태도 웜의 스트릭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웜은 뭔지 대충 아시겠죠? 웜은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따뜻하세요? 따뜻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따뜻한 건 뭐죠? 어떤 게 따뜻한 거? 이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게 중요하겠죠? 웜은 뭐죠? 그렇죠? 할 말 없는 게 당연하십니다. 왜냐면 뻔한 얘기네요. 웜은 따뜻한 거예요. 그냥 따뜻한 거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냥 막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뽀뽀해주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해주고 이러면 이게 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든 부분이 이 스트릭트입니다. 스트릭트. 이 웜하면서도 스트릭트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게 격가지만 옛날 할머니들은 그딴 거 뭐하러 배우냐 양육태도 이딴 거 부모 교육 필요 없어 그냥 대충 나가지고 내버려 두면 더 크던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충 키우면 다 자라게 알아서 키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유별나냐 요즘 애들 이렇게 유별나 요즘 부모들은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별로 배울 필요가 없는가? 그 할머니 말씀 맞아요. 맞는데 동시에 틀립니다. 할머니 말씀은 그 시대는 맞지만 지금 이 시대는 틀려요. 그 이유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타이밍이 좋아요. 나이가 4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기 4살 넘어가시는 집단이신지 모르겠는데 4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4살 때까지 1차적으로 가장 쉬운 시기가 끝나요. 4살 이전에 사실 디스플린이 확실하게 돼야지만 그 다음 남은 평생이 쉽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텀이 7살이에요. 7살. 7살 전에 또 끝내야 돼요. 자정을 하거나 머리 쥐어뜯지 마세요. 한 4살도 안 돼 보이시는데 벌써 11살, 12살 이렇게 되셨나요? 12살, 7살. 늦지 않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이 스트릭트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웜하면 스트릭트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학문적인 결과고, 제 의견이 아니라 학문적인 결과입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양육 태도는 크게 3가지를 말해줍니다.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있고요. 허용적 양육태도가 있고 권위적 양육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주의하고 권위적이 조금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주의적.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부모가 자신의 규칙을 강요하고 복종을 기대한다. 이게 권위주의적입니다. 이거는 한국 사회를 비롯한 전통적인 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양육의 양식이에요. 맞나요? 맞죠? 그렇게 크셨어요? 네, 특히 시골, 컨트리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냥 아빠가 왕이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스탠드를 하는 거고 쉽죠. 권위주의적 양육의 극단적 형태는 뭘까요? 아빠가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폭력. 강한 폭력이 허용되는 게 권위주의적 양육입니다. 왜냐면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뭐라고 그래요? 부모가 규칙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고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관계예요. 그것이 권위주의적 양육입니다. 그런데 이 양육 방식 마음에 드세요? 네? 싫어요? 마음에 드신 거 없어요 혹시? 괜찮으세요? 좋습니다. 부인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싫죠? 그러면 이 권위주의적 양육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주의적 양육은요, 규칙을 부모가 세우고 그걸 일방적으로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폭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폭력을 수반한 이런 권위주의 양육을 받는 아이들은 첫 번째 가장 극단적인 거는 흔히 말해서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흔히 두 가지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양육의 끝이. 하나는 가출하는 패턴입니다. 그 아버지한테 반기를 들어요. 반기를 들고 막 말썽을 피우고 싸우면서 그러다가 이제 가출해서 이제 그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 쉽고요.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상당히 무기력해지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가지 패턴 중에 하나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양육 방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질문 있습니다. 반항하고 가출하는 애하고 무기력하게 아빠의 폭력을 견디고 있는 애하고 둘 중에 누가 더 건강할까요? 예? 반항하는 애? 네. 여기 좋습니다. 맞아요. 반항하는 애가 왜 그럴까요, 근데? 그렇죠. 여기 좋으세요. 자기 의지가 강하다를 심리학적 용어로 좀 바꾸자면 자아가 강한 겁니다. 자아가 강하고 힘이 있는 아이예요. 그거는 선생님 그러면 어떤 애는 자아가 강하고 어떤 애는 그러면 무기력한 아이, 자아가 약한 아이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유전자입니다.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유전적인 소인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양육에서 유전적인 소인이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유전적인 소인은 아이의 유전적인 소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건 넘어가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출을 하는 게 사실은요. 우리가 사회에서 가출하는 아이들 굉장히 나쁜 아이들, 못된 아이들 이렇게 취급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환경 내에서 상당히 건강한 아이입니다. 강한 아이고 오히려 힘이 있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출한 아이들을 오히려 잘 케어하면 상당히 좋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출하는 게 좋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가출하면 이제 갈 길이 너무 험악하잖아요. 그죠? 위험한 사회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가출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최선의 그 환경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반면에 무기력한 스타일로 가게 되는 아이들은요. 근데 가출 계열의 아이들은 핵심 정서가 뭐가 되냐면 가출까지 안 하더라도 핵심 정서가 뭐가 되냐면 안 보이시겠죠?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핵심 정서가 뭐냐? 분노가 됩니다. 분노. 그래서 가출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마음속에 특히 남자분들이 이런 스타일이 많은데 내가 기본적으로 분노가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이 권위주의적 양육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자랐는데 잘 참고 여기까지 오셨겠지만 그 기본 분노가 잘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이제 그 계열이고 무기력한 계열은 핵심 정서는 뭐가 되냐면 불안과 무기력이 됩니다. 불안이 돼요. 불안. 그래서 이 무기력한 아이들은 결국은 사회적 기능을 그 계열 애들 사회적으로 성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노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죠? 분노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나쁘고 당연히 나쁩니다. 나쁜데요. 분노라는 정서는 굉장히 특이해서 다른 정서랑 좀 달라요. 그래서 분노는 딱 바꾸면 바로 에너지가 됩니다. 그게 차라리 불안이나 무기력 계열보다는 분노 쪽에 있는 애들이 훨씬 고치기가 쉬워요. 바꾸기가 쉬워요. 그래서 권위주의적 양육은 그런 계열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양육입니다. 근데 이게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양육이었어요.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2호 양육이죠. 이걸 반동형성, 역사는 정반합 변증법적으로 이루어지죠. 반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아이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허용적인 양육이라고 합니다. 이 양육 방식은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네? 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요? 양육 방식 이거 해보지 안 좋죠?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안 좋아요. 권위주의적보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점에서 이게 안 좋을까요? 네? 절제력이 없어진다. 또 자기 중심적이다? 오케이. 얘 다 그 특징인데요. 다 맞는 말씀이신데 핵심은 뭐냐면 허용적 양육 방식은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이한테 비현실적인 양육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이미 우리 다 사회생활 했으니까 사회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던가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데 그 사회에 절대 안 되는 그 사회, 즉 내 욕구와 사회의 욕구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걸 조절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가정에서 양육입니다. 그게 가정에서 양육이에요. 그런 관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허용적 양육은 비현실적인 월드를 애들한테 제공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 밑에 있을 땐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나가게 되면 단지 자기중심적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코핑을 못해요. 대처를 못합니다.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그런데 이 자기 허용적 양육은요, 사실 어디까지 빛을 발할 수 있냐면 또 입학까지 빛을 발합니다.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많이 흔히 말하는 그 강남의 엄마들, 우리 그렇게 아들한테 완전 아들 만들어가지고 영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대학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 양육 방식이 사실은 여기 걸쳐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패턴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 이 허용적 양육을 받은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학 이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한대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예, 그렇죠. 법대 이제 안 가요, 여러분. 법대 많이 갔어요. 그리고 또 카이스트 나오셨나 보죠? 아닙니다. 예? 예, 포항공대 아니고 의대입니다, 무조건. 전국에 있는 모든 의대 다 차고 나면 그 다음 서울대, 포항공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예. 요즘엔 좀 약간 트렌드가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의대가 최고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초과학이 다 이제 없어지니까, 약하니까, 약해지니까, 똑똑한 애들 다 의대가니까. 근데 의대를 그렇게 똑똑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들어가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위안을 삼을 수 있죠. 그래도 다른 분야 다 망해도 어느 분야는 좋겠다. 의료 분야는 똑똑한 애들이 가니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과연 그런가? 입니다. 제가 대학의 그 의대 교수님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좀 하는데 그 교수님들의 가장 큰 요즘 고민이 뭐냐면 애들이 멍청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멍청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S병원 외과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S대를 나오고 서울대 막 까먹고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성적도 되게 좋아. 그래가지고 걔를 딱 뽑았어요. 뽑았는데 레지던트 3년차가 되면요. 물론 4년차까지만 4년차는 시험 공부하느라고 거의 안 하고요. 3년차가 대빵입니다. 3년차가 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의료에 관련된. 그런데 자기 병원 그 서울대 의대 그 출신 그 놈이 3년차가 됐는데도 진단을 못 내요. 심지어 외과인데. 네? 정신과는 어려워요, 진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외과는요, 부러지면 골절이요? 이 정도 아니겠어요?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진단을 못 내서 바짓가랑이 붙잡고 이런다는 거예요. 진단을 못 내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그 말도 다시 바꿔 말하자면 자율성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시키는 건 무지하게 잘한대요. 자기가 과제를 주면 무지하게 잘하는데 알아서 해라 하면 하나도 못하고 바보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탑 엘리트들의 아이들의 지금 큰 문제입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대에 지금 교수님 감금 사태 굉장히 많이 났어요. 왜 감금 사태가 일어나냐면 학점을 A+ 안 주고 A 제로 줬다는 거예요. 누가 감금하냐? 엄마가 감금해요. 엄마가 교수님을 못 나오게, 연구실에서 못 나오게 막는 바람에 서울대 교수님이 1층에서 사무소를 탈출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소 사태. 총장한테 뭐 찌른다, 뭐 누구가 아는데 너 죽는다, 뭐 이런 협박. 그 A+ 안 줬다고. 그런 사태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교수가 좀 늦잖아요, 학교에? 그럼 누가 전화하지 아세요? 엄마가 전화해요. 너 내 아들 일찍 갔는데 너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전화를 해요. 존댓말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양육이 굉장히 위험한 양육이라는 거예요. 이 둘 다 굉장히 위험하고, 바보로 만든 양육은 허용되는 겁니다. 바보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둘 중에 하나에 가깝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손 좀 들어볼까요? 우리 서로 다 아는 사이니까. 권위주의적 나는 양육에 가깝다. 손 들어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허용적 양육에 가깝다. 손 들어주세요. 아, 좋아요. 반대로 하시는구나. 아까는 권위가 높아졌는데.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는 나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람직하게 이게 바로 이 권위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이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나요? 좀 무서운 느낌? 무서운 느낌. 또 어떤 느낌?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 나요? 싫죠. 또 거부 반응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거부 반응이 나요. 그래서 양육서를 보시면 요즘에는 그런 양육서가 좀 많은지 모르겠지만 양육을 항상 뭐처럼 해라? 친구처럼 해라. 이런 양육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친구처럼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권위적 양육이라는 거는 부모가 요구를 하되 아이에게 반응적입니다. 첫 번째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부모가 갖고 있습니다. 양육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관계에서는 반드시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어야냐면 부모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 요구를 하되 근데 요구하고 계속 푸시해버리고 막 하면 이제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애와 상관없이 막 하면 이제 권위주의가 되는 건데 아이에게 반응적으로 이제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권위적인데 여기까지 말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시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반응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는 질문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자세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겨 주시겠어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이와의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맨 스트릭트를 적용한 싸움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투하시는 그런 지금 현장에 계시려고 그 싸움을 일단 시작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셔야 돼요. 한 번 싸움이 시작되면 애랑 싸움이 시작되면 무조건 이기셔야 됩니다. 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상 애랑 싸우셔서 이기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어렵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기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법서, 중국의 유명한 그 병법서에 보면은 어떤 차선책의 병법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여기 서 있죠? 36개 줄의 명입니다.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싸움을 피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싸움을 피해야 돼요. 싸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싸움의 기술. 그런데 피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해요. 스트릭트하다. 스트릭트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스트릭트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엄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떠오르는 대로. 엄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어떤 분이시죠?
이제 좋습니다. 일관성이 있는데 주어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주어와 나의 일관성이. 전체 문장을 한번 쫙 만들어 주세요. 부모가 일관성이 아이에게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오케이. 예, 숟가락 하나 얹으셨는데 완성을 하셔서 예, 뒤에 우리 저작권을 갖고 계신 분 저작권을 갖고 계신 분 문장을 조금 더 첨가하실 거 없으세요? 부모가 아이에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여기서 하나 더 첨가하실 거. 그렇죠. 역시 시력이 좋으시니까 딱. 규칙입니다. 규칙. 뭘 일관성이 있어야 되냐면 규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규칙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근데 규칙을 또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규칙, 야 너 이거 게임 이제 하지 마. 너 하루에 너 절대 일주일하면 안 되고 토요일만 딱 할 수 있어. 이런 규칙을 세웠다고 칩시다. 이걸 일관적으로 쫙 적용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적용을 하고 끝내면 무책임하니까요. 그죠? 자기도 못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려면 첫 번째로 뭐 하셔야 되냐면 뭘 해야 돼요? 규칙을 줄여야 됩니다. 규칙을 최소화시켜야 돼요. 제가 아는 이분도 심리학 박사인데 심리학 하셨는데도 그런 이제 고민에 빠지셨는데 양육을 하시는 딸이랑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맨날 싸워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저한테 초등학교 한 5학년 됐을 때였어요. 저한테 이제 상담을 이제 요청하신 거예요.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 심리학자인데 상담할 수가 없고 저한테 이제 아내 후배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랬는데 그분의 문제는 뭐냐면 맨날 싸우는 이유는 그분의 규칙은 뭐냐면 학교에 돌아와서 숙제를 먼저 하고 논다예요. 아주 좋죠 규칙. 심플하죠. 아주 아름다운 규칙입니다.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논다. 이 규칙이에요. 이게 규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규칙 갖고 계신 분 있으시죠 엄마들? 네, 숨지 마세요. 진짜 부끄럽습니다. 숨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대부분 갖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갖고 있죠. 근데 그게 애들 돼야 안 돼요. 얘는 오면은 절대 숙제를 먼저 안 하는 겁니다. 핑핑 놀다가 이제 야 숙제 다 했어 어쩌죠 엄마가 이제 하기 시작하면 막 싸우다가 이제 결국 막 화를 내면서 막 이제 숙제를 겨우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겁니다. 그런 양상이 매일 반복되니까 미치게 된 거예요. 관계도 나빠지고 대화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뒷곡지만 되고 짜증나고 심하게로 화나는 겁니다. 딸만 봐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엄마는 굉장히 많이 배우시고 유학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딸에 대한 그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규칙을 갖고 계시겠죠. 근데 그 규칙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타협을 해야죠 안 되면. 그쵸. 규칙이 그런 규칙을 만드시면 안 돼요. 그 규칙이, 잘 보세요. 왜 그게 이상한 거냐면, 숙제를 하고, 논다. 이 규칙의 목적이 있어요. 규칙은 항상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은 무엇이죠? 숙제를 하고 논다. 라는 규칙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숙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숙제하고 놀아라라는 규칙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숙제하고 놀든 놀고 숙제하든 뭐만 하면 돼요? 숙제만 하면 돼요. 즉 여기서 하나의 원칙이 나온다. 목적에 대한 규칙은 가질 수 있으나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규칙은 가능하면 설치하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가 냅두셔야 돼요. 너 숙제는 매일 학생으로서 숙제는 꼭 해야 된다 라는 규칙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걔가 그 숙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는 냅두셔야 된다. 오픈해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 안 했어. 엄마가 이렇게 그런 규칙 안 만들었더니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에 맞는 처벌을 하시면 됩니다. 그에 맞는 처벌은 학교가 혼나거나 본인이 엄마가 혼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할 수 있겠죠. 서로 상의하에 정할 수 있어요. 처벌이. 네가 만약에 숙제를 안 할 경우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측 가능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양육에서. 만약에 방법론을, 지금 우리나라 엄마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아이들이랑 이렇게 부딪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방법론에 대한 규칙을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법론에 대한 규칙을 꼭 만들고 싶으시면 아이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 합의를 하셔야 돼요, 합의된 규칙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면 그래서 규칙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화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우리가 일괄적으로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하나 뭐냐면 엄마가요. 엄마 뭐 좀 할게요. 뭐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엄마가 그날 기분이 나빴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다 조금씩 한 시간을 지나니까 아빠가 맛있는 거 사와서 막 아빠가 또 막 엄마한테 막 귀 맞춰주니까 엄마 기분이 좋아졌어. 그래서 그때 엄마가 이제 애가 눈치를 딱 보고 엄마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래 뭐 그랬더니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규칙을 아까 권위주의 왕에서 최악은 뭐냐면 규칙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겁니다. 가장 큰 나쁜 게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적용하는 게 제일 나빠요. 근데 어쨌든 방금도 자기 엄마의 기분이나 아빠의 기분에 따라서 규칙 무엇을 하고 말고가 결정이 되면 그거는 어떤 세계냐면 어떤 세계예요? 예측 가능한 세계, 예측 불가능한 세계예요. 예측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예측 불가능함의 특징은 뭐냐면요. 반드시 불안을 유발시킵니다. 예측 불가능한 환경은 불안을 유발시켜요. 그러면 불안을 유발시키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불안하게 당하게 되겠지만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는 잔머리가 생기게 돼요. 잔머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런 태도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함부로 놓아져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무엇인가를 반응하실 때 함부로 안 돼! 를 충동적으로 뱉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 번 뱉으시면 그거를 그냥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이 여러분한테 나오는 말은요 엄청난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권위를 획득하려면 어떻게 되면 그 말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때 권위는 나와요. 아이들의 권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함부로 안 돼!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시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수정해야 돼요.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규칙의 일관성에 문제가 또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규칙을 최소화하고 함부로 노를 하지 않는 습관을 노력을 여러분이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런 규칙을 세웠을 때라도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오늘 제 아들도 초등학교 2학년인데 예를 들면 그 요괴워치 있다 이것도 있잖아요. 있다 이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요괴워치 그 장난감을 사달라고 막 난리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는 그 탄치한 품절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 엄마는 공장까지 가서 그걸 사줬대요. 그래서 뭐 어쩌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런 건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요괴워치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비싸겠어? 그래서 사주겠다고 했어요. 사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딱 사러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트 아줌마 말이 그 토이저러스 아줌마 말이 업체 세금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풀지 않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 무슨 날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때쯤에 짝퉁나는 거예요. 가격을 올린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의 2배 이상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열이 확 받잖아요. 그래서 공정위에 신고를 할까 어쩔까 하다가 너무 오지랖인 것 같아서 그건 안 두고 도저히 저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괘씸해서 제가 그게 비싸고 나쁨을 떠나서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사게 결심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없이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주지 않기를 결정했어요. 그럼 규칙이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까? 비슷한 거 아시잖아요. 비슷한 거 돼야 안 돼요. 네? 요거워치 일본파이냐 한국파이냐 그것도 중요한 상황에서 비슷한 거는 절대 우리가 무엇이 안 좋은지를 어떻게 해야죠? 그 장난감에 대해서 이제 예. 너무 초등학교 2학년이 장난감하고 뛸 때야? 그걸 시기가 그 지나고 장난감을 놀 시기가 지나고 애가 발달 이해가 그거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뭐 굉장히 신기하게 좋은 샘플 보여주셨습니다. 나 잘못된 좋은 샘플인데. 타협을 하자고 할 때 거짓말을 쳐서는 안 돼요. 부모는 절대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인간들도 보통 거짓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거짓말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부모는 절대 가능하면 애들한테 하면 안 돼요. 난 딴 데 가서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애들한테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발달상으로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너 지금 장난감 놀 때가 아닌데 네 나이는 놀 때가 아닌데 지금 너가 놀고 있으니까 이제 안 사주겠다라고 하면 아이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반항한 건강한 아이라고 했고 또 수치심을 느낀다.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놀지 않은, 근데 물론 사실이 아니에요. 딸 다 노니까. 근데 반항으로 가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놀 나이가 아닌데 논다는 거 내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수치심을 유발시켜요. 그런데다가 사실이 아니에요. 장난감을 뗄 때 남자애들, 특히 여자애들 사실 솔직히 문제도 아니에요. 남자애들이 지금 키우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남자애들이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남자애들을 셋 이상 나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지금 제 친구들 셋인데 진짜 심심하게 애들을 키워본다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너 사회자다. 내가 지금 배려준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4학년입니다. 보통 아이들이 남자애들이 좀 장난감을 조금씩 벗어나는 게 4학년쯤은 돼야 돼요. 그래서 2학년 한참 피크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먹히질 않아요. 그 순간만 명피도 안 되지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상황을 정직하게 내고 속마음을 얘기한다고? 상황을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구했다는 거에 대한 거를 네. 정직하게 사실 근데 있어. 토의적이 있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엄마 저기 있어요. 뭐 그냥. 가격이 여기 때까지 하는데 엄마가 그걸 납득을 못 했다는 것까지 다 역시 웃습니다. 그레이스. 여러분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정확한 게 잡혀주셨는데 중요한 거는요. 사실을 그대로 설명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규칙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독과점에 대해 설명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그래서 저는 설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알아듣겠어? 그냥 저는 왜 안 바꾸는지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의 원칙은 여러분이 규칙을 바꿔야 할 때가 생기면 반드시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이유를 설명해줬는데 얘가 이런 말을 한다고 얘가 알아듣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 그 이유 있죠. 어려운 이유일지라도 설명을 해줘.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독과점에 대해서 제가 아이의 수준에 맞게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러해서 엄마는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않겠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나쁜 사람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 나쁜 사람한테 엄마가 돈을 주는 게 맞을까 안 맞을까? 돈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이게 주실 수가 없다. 결론을 하는데 저는 사실은 걔가 반항할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 게 뻔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 아들이 이거 설명 안 했는데 제 아들이 키우기 쉬운 아이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전적으로 본인의 아이들이 어떤 성향인지 아셔야 됩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흔히 인문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60에서 70% 아이들은 그냥 보통 순한 아이들입니다. 보통 그냥 그렇게 많이 막 신경을 안 써도 그냥 대충 자라도 그렇게 막 속을 썩이지 않을 그런 계열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흔히 말하는 difficult child가 있어요.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이 한 30-40% 됩니다. 30% 정도 돼요. 그러면 제 아이가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아무리 제가 뭐 엄마라고 눈을 가리고 싶어도 걔는 difficult인 거예요. 키우기가 쉽지 않은 아이. 그 한마디로 욕구가 엄청 강합니다. 남자애들은 일단 욕구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한번 꽂히면은 정말 줄줄줄 쫓아다녀요, 진짜. 그런데 그런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걔가 그걸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쭉 설명을 하고 그 나쁜 애는 엄마는 주지 않기로 했다. 그랬더니 알았어. 이러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최소 한 달은 얘기 안 하죠. 한 일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규칙을 바꿀 때는요. 반드시 이유를 제시해 주시고 그것을 가능하면 납득시키세요. 그런데 만약에 납득을 못해서 엄마 그래도 해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이제 원칙인데 친구처럼 애를 키워라, 친구처럼 대화하라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요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제 아는 또 엄마인데, 어린 친구, 딸의 친구 엄마인데, 그 엄마가 딸이 한 7살? 이때쯤, 걔가 이제 좀 성숙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엄마가 커피를 마시니까 자기 커피를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안 돼! 이랬어요. 그랬더니 왜 안 돼? 엄마는 마시면서 왜 안 돼? 이런 거예요. 애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죠? 엄마는 되는데 왜 난 안 돼? 아빠는 하는데 왜 난 안 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하세요? 너 내고 난 아들이거든. 열받으셨어. 어떻게 애지차에 나한테 뭐라고 답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커피 마실래요? 저도 커피 주세요. 엄마는 마실래요? 저는 안 돼요? 그걸 마시면 안 돼. 예. 커피는 커피인이 있어서 몸에 안 좋다. 라고 얘기하면은, 근데 엄마는 왜 마셔? 이런 식이에요. 몸에 안 좋다면서 왜 마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셔야 되죠. 그래서 너 누구누구한테 안 좋다. 그렇게 이제 그런 태어를 해야 되는데, 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제가 옆에 쫙 보고 듣고 있으니까, 완전 핑퐁식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안 돼. 왜 안 돼? 엄마는 왜 안 돼? 너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뭐, 딱 계속 가. 그 엄마는 컨셉이 뭐냐면 친구처럼 대해야 되는데,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싸워요. 그 친구처럼. 막 이렇게 얘도 열받고 막 하는 거 끝이 없어. 막 신경질 서로 내면서. 친구처럼 싸우죠.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된다. 아이랑 싸우면 제가 뭐래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했고, 이거는, 친구처럼 싸우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칙은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그 커피가 왜 안 돼? 나도 먹을래. 엄마는 먹으면서 왜 난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충분히 이유. 너가 청소년 되기까지는 카페인 두뇌에 영향을 미쳐서 뭐 기억을 망가뜨리고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해주고 그래도 먹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나 망가질래. 그래도 먹겠다고 할 때. 예? 먹어 보여요? 먹여 보여요? 그러면은 맛있잖아. 커피 맛있잖아요. 먹으시면 안 되죠. 한 번 맛보면 돌이킬 수 없는. 예? 어느 정도만 먹을 수 있다고 허용한다. 맛을 보이는데 무슨 먹기를 그게 이제 착하신 분이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를 못하시는 건데 어느 정도 먹게 한다 이런 거는 근데 그게 모순이에요. 몸이 나쁘다면서 엄마를 나한테 주냐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 내가 때를 쓰면 한마디로 템퍼 탄트리라고 하는데 영어로 템퍼 탄트리 멋진 말이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제가 욕이 아니에요. 전문 용어입니다. 주의해주세요. 지랄치기입니다. 템퍼 탄 애들 막 마트 가서 막 사달라고 막 난리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전문 용어로 지랄치기라고 해요. 제가 만든 용어 정신과 의사들이 미국의 그 용어를 갖고 오면서 그렇게 번역한 거니까 저를 지금도 저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지랄치면 결국 좀 받아들이겠지. 그렇게 되면은 이 규칙이라는 게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마 내가 좀 지랄치면 엄마 바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면 지랄치기가 더 강화돼요. 지랄치면 좋은 게 나와. 그걸 멈추기 위해서. 그죠? 지랄치면 동요. 사탕 나오고, 막 과자 나오고, 막 나와. 그러니까 계속 지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방식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간혹 쓰실 수 있어요. 현실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쓸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맞지가 않고, 커피에 대한 논쟁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기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는, 그래도 먹겠다면, 안 된다. 라는 걸 난 충분히 얘기했고, 난 너한테 줄 생각이 없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화를 내라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단호하고 명확하게 그게 스트릭트입니다.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걔가 계속 종종 꾸러꾸러니 쫓아다녀 커피가 그러진 않겠지만 종종 막 쫓아다니면서 엄마 해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니글렉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규칙을 예를 들면 이랬어요. 제가 게임을 오늘은 딱 30분만 하라고 했어. 오늘은 내가 30분 하는 게 규칙이야. 월수금 30분. 이게 규칙이에요. 근데 얘가 30분 하다 보니까 게임을 마무리에이션을 못한 거예요. 좀 더 하고 싶은 거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오늘 좀만 더 하면 안 돼요? 좀만 더 하면 안 돼요? 막 이래요. 그랬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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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에 할래? 아니면 오늘 지금 당장 할래? 무서워. 우리 어머님, 혹시 하신 것 같은데,
두만 끊겠네요. 딱. 근데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애가 너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걸 규칙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좋아. 네가 그렇게 원한다니까 네가 1시간 해라. 라고 그 대신 너가 반드시 그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는 대신 너는 무엇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 또는 대체 행동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걸 제시해야 될 겁니다. 즉 한마디로 무엇인가를 네가 떼써서 갖게 되면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일단 책임을 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규칙을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 타협이 있습니다. 타협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을 해서 구구장창 미분하는 뜻이 아니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반응적이다 그랬어요. 아이한테. 반응적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서 타협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은요, 가능하면 얘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규칙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뭐랬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실 지금 혹시 불안하신 분 있으세요? 지금 불안한 게 지금 불안한 뜻이 아니고 나 좀 불안하다.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내 직장 언제 잘릴지 모르고 뭐 이런 불안들 다들 좀 있잖아요. 우리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불안들. 불안은 어디서 오는가? 불안은 불확실한 미래에서 옵니까? 오케이. 또 불안은 무엇에서 옵니까? 모든 불안은 여기서 옵니다. 어디서 오죠? 예측 불가능한.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속에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특히 산만한 아이들 있죠. 일반적인 애들 괜찮아요. 근데 좀 산만하거나 조금 반항적이다. 이쪽에 흔히 말하는 디피컬트한 애들. 그런 아이들은 반드시 환경을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돼요. 네가 무엇을 하면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규칙을 미리 딱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일단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친구인가 부모인가. 그래서 핑퐁식 대화와 설명 대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이거는요.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거는 아이의 두뇌 발달에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논리적인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려면은 가장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바로 이 설명이에요. 설명.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 대부분 어리실 텐데 지금부터 이 끊임없이 설명, 내가 무엇을 행동하는 것 또는 규칙 아니면 현상 이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 있죠. 그게 이거 논술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논리력이 굉장히 늘어난다. 그럼 선생님 언어 능력이 발달한 애들 좀 그렇지만 우리 애들 말도 잘 못하는데 버벅대는데 국어 능력 꽉인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희 아들이에요. 바로 그 애가. 저희 아들은 언어가 상당히 떨어져요. 1년 이상 떨어집니다. 제가 보기에. 수학은 빠른데 언어가 1년 이상 떨어져요. 그래서 애가 어리버리해요. 말도 잘 설명도 못하고 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일 수 있다. 논리적인 사고랑 언어는 관련이 있지만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는 데 최고로 효과적이다.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의 대화는 아이의 정서에도 좋지만 논리력 향상, 뇌 발달에도 무지하게 좋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싸움의 기술, 요걸 좀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규칙에서 또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선생님께서 다이어트 하실 분 있으세요?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우리 사모님. 다이어트 하실 때 이제 운동을 이제 시작하려 하셨어요. 운동을 얼마만큼 하십니까? 다음 일주일 동안 매일 한 1시간 이상 헬스 하겠다. 그거 실천 가능성을 1부터 10을 만점을 했을 때 몇 점 정도 가능합니까? 매일 1시간씩 운동하기. 5 정도죠? 그죠? 5. 실천할 것 같아서 안 할 것 같아요? 지금은 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5다. 예, 5 정도. 5 정도 배웠죠? 5 정도면 이분이, 지금 상태는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5 정도면 이분이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제가 장담을 안 하세요. 그런데 돈을 주면 또 하시겠죠. 저한테 돈을 주고 내기하시면 또 해요. 근데 내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안 하세요. 그러면 몇 점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1에서 10까지 봤을 때 이거는 여러분한테 다 주면 됩니다. 8 이상. 10점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뭐 부인한테 뭐 부인 마사지 해주기, 매일매일 마사지 해주기 이런 거 몇 점이에요? 7점 하겠어. 여기에요. 철시 안 하시는 거고. 누군가 말씀하셨어요, 여기. 모든 거 한번 그렇게 측정해서 여러분도 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1에서 10까지 했을 때 8점이 넘어야 됩니다. 8점이 넘어야지만 그 사람이 8점 이상이요. 8점, 9점, 10점이라고 답해야지만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가능성이 90% 이상 된다. 그래서 만약에 8점 이하다 답하면 그때는 할 것 같이 막 자신감에 막 차가지고 얘기하지만 절대 안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규칙을 적응할 때는요. 반드시 그 아이가 할 만한 규칙을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인데 선생님들이 딱 과제를 쫙 나눠준다. 야 이거 수학 문제 5문제를 야 10분 안에 5문제 빨리 풀어. 뭐 이런 식의 이제 과제를 딱 내주고 10분이 지나면 이제 걷는 거죠.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우리 A라는 학생한테는 10분 내에 가능한 확률이 80% 이상일 수 있지만 B한테 50%면 얘 못 푼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 과제는 얘한테 적절했습니까? 안 적절했습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적절하지 않다는 걸 끝나지 않아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규칙인 아이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규칙과 시스템을 크게 느껴요. 근데 10분 안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남들은 다 할 것 같은 원칙처럼 느껴진다. 근데 내가 그거를 못했어요. 그럼 어때요?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수학에 대한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떨어져서 악순환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한테 과제나 규칙을 부여하실 때는 그 아이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8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거에 맞게 가야지만 그 규칙을 유지하거나 그 과제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과제를 수행했냐 안 했냐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수행한 이후의 아이의 마음 상태예요. 내가 엄마가 준 과제를 수행했을 때 이후의 마음 상태. 예를 들면 우리 흔히 말하는 구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거 뭐예요? 그거 뭐죠? 아이템풀? 뭐 이런 류 애들 있잖아요. 1일 매일매일 풀게 하는 거. 그거를 매일 할 확률이 몇 프로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매일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해요. 근데 여러분 누구한테 시키고 있어요? 네? 아이한테 시키죠. 그리고 매일 안 했다고 맨날 혼내시죠. 네? 그게 얼마나 그건 마치 부모가 자식을 한 장에 딱 빠뜨려 놓고 빠졌네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덫을 딱 쳐놓고 그건 빠질 수밖에 없는 덫을 딱 쳐놓고 빠진 다음에 걔한테 막 욕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즉 미션 임파서블을 주고서는 그거를 임파서블 하겠다고 못했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상당히 골때린 거죠. 왜냐면 엄마의 원래 의도는 얘를 잘 살아보세, 잘 키워보세 이거였는데 그 덫에 빠뜨리게 되면은 걔는 잘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취나 수행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 앞에 더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한 정서예요. 정서. 그 과제에 대한 특히 어릴수록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학습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과외 지금 우리 통계도 나왔더라고요. 며칠 전에 뭐래더라 80% 초등학생의 80%가 뭐 과외를 몇 개를 하고 학원 몇 개를 다니고 뭐 4-5살짜리도 뭐 다닌다 이러잖아요. 제 아는 집이 그런 집이 있어요. 제가 제 딸 친구인데 아들 집인데 5살 때 이미 과외를 5개인가 하고 있었어요. 4개인가 5개인가 뭐 부탁할 때 맨날 바꾸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뭐 4살 때 그럼 걔는 어떨까? 걔가 근데 미술 유명한 우리나라 미술 집안의 손자거든요. 근데 그 손자의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사람을 그렸어요. 사람을.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임상을 했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거, 그림 검사에 대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저한테 이제 막 보여줘요.
근데 그림, 그 유명한 집안, 아티스 집안의 아들, 그리고 제가 딱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린다고 알아요. 근데 사람을 그리라고 했더니 졸라매를 딱 그려놓은 거예요. 졸라매를 딱 그려놨어. 그 졸라매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추측해보세요. 뭐 전문가는 뭐 아무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추측해보세요. 졸라매는 아이가 졸라매를 그린다. 그러니까 그런 졸라매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캐릭터를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졸라매에 대해 사전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딱 졸라매를 딱 그렸어. 그러면은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반항, 또 귀찮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 전문가예요, 전문가. 이게 지금 다 전문가입니다. 이 그림 검사에서 졸라매를 그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 가지죠. 아까 반항하시는 분, 반항하는 경우. 두 번째는 성인이 졸라매를 그리는 경우예요. 성인이 졸라매를 그리는 경우, 제가 지금 싹 해보면 졸라매 그리는 분 반드시 있습니다. 제 눈에 졸라매 그릴 만한 분이 매우 보여요. 그런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방어적인 사람이 또 졸라매를 그립니다. 자기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졸라매를 그리시죠. 근데 아동의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반항도 있을 수 있지만 더 강한 가설은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무기력에 가까운 거죠. 근데 제가 그 그림을 딱 보고 얘가 졸라매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아들 우울증 얘기시면 됩니다. 말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줄 넘어가죠. 절대 그 저랑 인연 끝이에요. 다시는 얼굴 안 봅니다. 그분은 근데 그 그림을 딱 그림을 보고서는 얘가 이렇게 말해요. 어머, 얘가 색감은 진짜 좋은데 구도를 못하네. 구도 중심의 학원을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른 얘기는 다음에 됐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걔가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을 좀 조사를 해보면 초, 중, 고를 보면요. 동기 수준, 학습에 대한 동기 수준의 연구를 보면은 초등학교 때는요. 학습에 대해서 동기 수준이 공부를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밌어서.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지금 축약시킨 겁니다. 하나는 재밌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뭐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이죠. 뭐 때문에? 강요에 의해서. 그죠? 부모 또는 강요까지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서양 미국하고 굉장히 달라요. 미국 애들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서 하라는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유가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다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 있잖아. 걔네를 조사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재밌어서는 뭡니까? 내적 동기라고 말합니다. 내적 동기. 부모님이나 뭐 강압이든 뭐든 간에 하여간 다른 부모님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이면 외적 동기라고 말합니다. 외적 동기. 그랬을 때, 이 우리나라 학생들을 쫙 조사해보면, 학습에 대해서는 외적 동기가 강하겠어요? 내적 동기가 강할까요? 당연히 외적 동기 때문에 공부하는 겁니다. 학생들.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고등학생 되잖아요? 그러면 90% 이상이 외적 동기로 간다고 지금 조사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정도 되면 몇 프로 정도 되냐면 초등학교 그래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40% 정도는 내적 동기, 외부가 아니라 내적 동기에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애들이 고3 가면 90%가 하는 겁니다. 다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내가 앞으로 우리 아들과 딸이 공부를 좋아하게 만들 것이냐 싫어하게 만들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를 잘하게 만들 것이냐 못하게 만들 것이냐 지금 고민이시죠? 그죠? 지금 여러분 가시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을 하게 되면 100% 아이는 공부를 싫어하게 됩니다. 싫어하게 돼요. 그 고민의 끝에 아름다운 결과물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적용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애는 공부를 싫어하게 돼요. 그러면 그 고민은 일시적으로 통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이 정도는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긴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대학 좀 잘 나왔다고 인생에 그렇게 보장되는 거 그러실 때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가 한 사회의 전문가로서 주역으로서 딱 자리 잡으려면 중요한 거는 내적 동기가 강하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훌륭한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학업에 대한 내적 동기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공부를 좋아하게
될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설명형 대화. 설명 대화. 과외죠, 과외.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 가지고 설명 대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뭐 자세히 이론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고, 제 아들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거를 알아서 그걸 가능하면 적용하려고 하지만, 그거는 변명이고, 사실 제가 귀찮아서요. 이거 지금부터 한 얘기는. 저희 아들이 제가 덜 떨어졌다고 했죠. 1년 정도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걔가 이제, 저희 아들하고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어린이집에서 받아쓰기를 시키는 거예요. 받아쓰기를 6세부터 시킵니다. 그 어린이집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별로 좋은 데도 아니었는데도. 근데 저희 아들은 이게 너무 약해요. 지금 언어 떨어진 아이들 있죠? 대부분 소근육이 약합니다. 언어가 잠깐 떨어진 애들은 손 근육을 잘 못 써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필쥐고 뭔가 글씨 쓰는 걸 조금 힘들어할 수 있어요. 느리다는 뜻, 발달이 느리다는 뜻이죠.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발달이 느릴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6세 때 매일매일 10번씩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쓰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위층에 같은 반 애가 있는데 걔는 매일매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쓰기 위해서 밤 11시까지 쓴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그 숙제를 내일 엄마한테 되게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내가 걔를 쓰게 하려면 내가 걔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걔 옆에 지금 이렇게 막 북쳐야 되지 자발적으로 쓸 놈이 아니거든요. 절대 쓸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막 멱살 잡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귀찮은데 나를 좀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쓰지 마. 너 이거 안 써도 된다. 너 선생님한테 혼나면 엄마가 말할 테니까 쓰지 마라. 그래서 쓰지 말게 했습니다. 쓰지 말아서 아예 아싸 신났죠 걔는. 그래서 계속 쓰지 말게 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이 지났어요.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났더니 걔가 그 받아쓰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책을 펴놓고 일어나서 쓰고 있는 거죠. 너 왜 그래? 엄마 쓰지 말랬잖아. 그랬어 했더니 안 된대요. 친구를 다 써온대요. 그래서 자기 안 되는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안 써도 돼. 너 지금 쓸 나이 아니야.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재밌대 이제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 재밌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받았으면 과연 재밌었을까? 그럴 리는 없죠. 근데 그때 첫 순간은 재밌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엄마가 개입을 많이 할수록요 그 학업에 대한 흥미 떨어져요. 그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입을 절대 하면 안 됩니까? 물론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룰이라는 거 학교에서 살아남을 정도는 적응시켜야 돼요. 학교에서 살아남을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받아쓰기는 뭐 요즘에는 근데 저는 사실 다 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쳤는데 뭐 어린이집에서 가르쳤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태도 그러니까 이걸 꼭 다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런데 기본적인 엄마의 태도는 특정 과제를 엄마가 개입해서 해라 마라 하는 순간요 그 흥미는 쫙 가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건 이론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이론인데 그걸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야 우리 철수야 가서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학생 선생님께서 청소를 한번 좀 하려고 했어요. 방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야 너 돼지 이게 뭐냐 빨리 청소해 이러면은 청소하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런 현상 즉 비들자 마당 쓰려고 한다. 마당 쓰려고 한다. 그럼 뭐야 쓰기 싫다는 거죠. 그 심리가 인간에게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이 청소를 하려고 했던 건 내적 동기입니까? 외적 동기입니까? 내적 동기. 철저히 내적 동기. 더럽다 이거예요. 내적 동기였어요. 근데 야 청소해 라고 하는 순간 그 동기가 뭘로 바꾸게 돼요? 내적 동기. 그렇죠. 외부의 강압이라는 엄마라는 외부의 동기로 바꿉니다. 그래서 외적 동기로 확 바꿔줘요. 그게. 그러면서 딱 하기 싫어져. 흥미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 전에 있는 흥미가. 이게 여러분이 사실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나 다 적용입니다.
개입이 시작되면요, 그게 하기 싫어져요. 그게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야 1쪽부터 5쪽, 오늘은 5쪽 다 풀어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가능하면 야 오늘은 너 수학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너 수학할래, 영어할래, 국어할래 항상 옵션을 만들어주세요. 네? 옵션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팁인데 이거는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얘를 수학을 딱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수학 좀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야 수학해 이러지 마시고요. 그거는 아주 나이브한 방법인데 그거 안 해 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야 걔가 싫어하는 걸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걔가 영어 싫어해. 그러면은 야 너 수학할래, 영어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착각을 한대. 자기가 선택하는 것처럼. 그래서 선택하는 것처럼 착각이 들어요. 선택이 자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알고 보면 짜고 싫은 고수들이죠. 그러면 걔는 더 덜 싫은 걸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학을 선택한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를 무언가를 하게 하고 싶은 팁인데 선택지를 줘라요. 선택지. 그러니까 이건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택지 없이 무엇 좀 하세요. 부장님이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하기 싫어요. 그러면 선택지를 김대리 이거 중에 뭐 좀 해보지? 이러면은 신나는 거죠. 뭐라도 한번 골라볼까? 골라먹는 맛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골라먹는 맛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시키고 싶으실 때는 선택지를 하셔서 선택지를 내 마음대로 잘 짜시면 돼요. 잘 전략적으로 짜시면 걔가 요거 선택지가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짜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아이를 조금 쉽게 다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킬적인 거는 이거고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앞으로 선생님들이 보셔야 될 건데 옛날에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 아들은 막 그렇게 좀 그런데 저희 딸은 정말 전형적인 여자예요. 너무 순하고 착하고 막 이런 애여가지고 손댈 게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면의 단점은 또 뭘까요? 그런 성격의 단점, 내성적이고 단점은 매우 소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부끄러움 많이 타요. 그래서 어린 선생님 원장님이 저한테 3년 지난 다음에 자기는 제가 함구증인 줄 알았대요. 하도 말을 안 해가지고 함구증이 알았대요. 원장님은 하도 말을 안 해가지고. 그 정도로 저희 딸이 소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5, 6세 되면 여자애들 다 뭘 하길 원하죠? 아름다운 공주. 공주 세계에서 하는 발레를 원하잖아요. 공주 옷 입으니까. 그래서 걔가 공주 옷 입는 발레를 이제 하달라고 그러면서 네가 원하는 것도 있냐? 그러면서 발레.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센터에 가가지고 발레를 했습니다. 발레 끊는데 발레 50분 수업하는데 그동안 엄마들은 뭐합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시죠? 그런 수업은 애들 다 들어보내고 엄마들은 따로 보여요. 그쵸? 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아줌마 월드에 입문했어요. 네. 아주 신세계였습니다. 아주 즐거웠어요. 근데 아줌마 월드에 딱 입문을 해서 막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막 수다를 떠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뭐 심리학을 전공했네, 뭐 병원에 있었네, 그러니까 아줌마들 사도의 팔촌의 자식의 문제까지 다 저한테 뭐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또 뭐라고 아름답게 척하면서 전문적인 척하면서 막 얘기해줬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엄마 참관 수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엄마들 뒤에 쫙 앉고 애들이 딱 공연하는 걸 보는 거였어요. 고생 없이 딱 앉았는데 저희 딸이 아니하다니까 시작하자마자 막 웃기 시작합니다. 따라하진 않고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당황해가지고 막 얘를 막 달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마시라고 사인을 딱 한 다음에 얘는 그냥 울기를 놔두고 다른 애들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50분 수업에 35분을 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졌죠. 제 마음이 어때요? 아니, 착하시니까 무너지지. 저는 어떻게 되냐면 위로 올라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떨까요? 열이 굉장히 화가 나죠. 그리고 막 환청이 들리고 막 심리학자라면 딸을 어떻게 키우는지 그런 환청이 막 들린 것 같은 거예요. 이 애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 내가 쌓았던 그 신뢰야, 그냥 진정성, 나의 전문성 이런 것들이 확 무너지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환청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워서 더 열받는 겁니다. 더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45를 딱 버텼어요. 그런데 애들은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주의력이 굉장히 짧아요. 스페인이 짧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울다가 자기가 우는 컨셉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우는 컨셉인 걸 잊어버리고 안 울고 있다가 또 멍 때리고 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선생님을 따라한 거예요. 막판 5분에. 조금 따라하다 그때 딱 끝났어.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따라하든 말든 제가 무슨 애 보였겠어요, 그런 게? 근데 우리 혓바늘 집에 오는 길이 5분 거리였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딱 오는데 5반까지 생각이 다 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어른, 제 성질 같으면 어떻게 하고 죽겠어요. 네? 성질 같으면 엄마,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속된 말해서 죄송한데 개망신이에요. 개망신을 당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죠? 막 너는 뭐 내가 어제 너 가라고 그랬니? 네가 가고 싶다고 가놓고 이게 뭐한 짓이니? 엄마를 망신도 유분 쓰지? 막 얘기하고 싶겠죠? 쏘아붙이고 싶겠죠? 막 족치고 싶겠죠? 그 마음이 푸질 같았지. 근데 5분의 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5분의 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 배웠으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알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근데 여기 이 순간에 누가 봐더라도 저는 화가 날만 하지 않나요? 그쵸? 그리고 굉장히 속상할 만 하지 않나요? 그쵸? 정당합니다. 저의 분노와 괴로움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거를 걔한테 쏘아붙일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선택지 그거밖에 없게 느껴져요. 즉 아이들이 나쁜 행동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화를 내거나 이런 선택지밖에 없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두 개의 선택지가 있어요. 제가 이 50분 수업에서 45분 동안 죽을 쓴 거와 나머지 5분이 조금 잘했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선택지는 뭐냐면 45분의 악행에 대해서 처벌할 것인가 5분의 선행에 대해서 포상할 것인가 강화할 것인가요.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걔가 5분을 뭐 따라한 거예요? 따라한 거 아닙니다. 잘해보려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멍 때렸어. 멍 때리다가 하다 보니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걔 아이들에게 의도의 세계가 없어요. 의도 월드가 별로 없습니다. 대개의 행동에는 의도가 없어요. 의도. 근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어른입니다. 어른이에요. 그래서 그 의도를 아이들한테 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가 나를 엿먹으려고? 놀리려고?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대개는 아이들은 의도가 없다는 걸 일단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유리한 형국이냐면 걔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움직였을 거예요. 따라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다 의도를 부여합니다. 어떤 의도? 선한 의도를 부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그 아이의 정체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네가 진짜 45부터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잘 참고 마지막에 용기를 내서 따라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용기겠어요? 용기 아니에요. 그죠? 그냥 기계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용기라는 덕목을 거기다 부여한 거죠. 그러면 애들은 맨 처음에 엄마 나 용기 아닌데 이렇게 할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애들 없어요. 엄마 저 용기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랬나? 내가 용기였나? 아닌가? 그러다가 권위자인 엄마나 교사가 그런 말 해주면 그래 엄마 말은 항상 맞지. 그래 난 용기. 그래 자랑스러워.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기라는 덕성을 자기의 것으로 수용하게 돼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화를 누르고 나머지 5분에 대해서 그래도 그렇게 정말 용기를 가사한 거다.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제가 맛있는 간식을 해줬다면 해피 엔딩.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계속 발레를 잘 따라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으면 저는 어떤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연고는 다 원숭이 갖고 하기 때문에 원숭이는 쥐를 갖고 하기다 고양이 이런 애를 갖고 하니까 한두 번 갖고 다 돼요. 근데 인간은 원숭이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두 번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가이가 드라마틱하게 확 바뀐다? 그 행동이 싹 사라진다? 이건 없습니다. 이건 없지만 서서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 전략을 꾸준히 쓰시면 그 사람이 좋아요. 예를 들면 지금 남자아들 중에
학교 가면은 항상 선생님의 눈에 꽂혀있는 애가 있어요. 딱 말썽꾸러기 한두 명이 딱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걔는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맨날 걔한테는 야 누구야 너 앉아, 누구야 너 저기 벌써, 저기 누구야 하루 종일 걔 이름을 불러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악동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두 가지 전략입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긍정이냐 부정이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아이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 전략을 쓸 수가 있어요. 가장은 우리 암 치료를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 여러분 암이 생기면 어떤 치료를 받습니까? 병원에 딱 입원하시면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시면 모두들 세브란스를 가주세요.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하시면 어떤 치료를 받죠? 암 치료면. 그렇죠? 케모 이런 거 맞잖아요. 그 목적은 다 뭡니까? 수술이든 화학요법이든 방사선이든 그 목적은 뭐죠? 내 몸 안에 있는 암을 때려잡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때려잡는 게 목적이에요. 즉, 그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암세포가 있을 때 그걸 직접 공격해서 파괴시키는 방법. 그게 첫 번째죠. 그게 양의학, 서양의학의 접근법입니다. 그죠? 근데 대체의학은 어떤 전략을 씁니까? 대체의학을 만약에 내가 암치료자인데, 나 서양의학 받기 싫다. 나 이제 대치요법으로 나는 치료해보겠다. 나 결심했어요. 그 전략은 어떤 전략입니까? 그렇죠. 어떤 암 환자 할지라도 내 몸 100%가 암세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가 암세포일 수는 없습니다. 내 남아있는 건강한 세포를 강화시켜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암세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줄인다는 거예요. 그 전략이에요. 그 전략. 대체요법의 전략이 바로 그 전략입니다. 즉 우리가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거나 바꿀 때 두 가지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모든 학교 교사님들과 부모님들이 다 어떤 거예요? 방사선 치료하고 계시죠? 그 문제를 야 그거 하지 마! 누가 죽는다? 뭐 이거 해! 뭐 이렇게 막 그 부정 행동에 대해서 그 처벌 내지는 네거티브한 피드백을 주면서 막 그걸 없애려고 하죠. 그러면 그게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눈앞에서 무서워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눈앞에서 선생님 무섭기 때문에 잠깐 안 하셨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체요법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전략입니다. 즉, 이 아이가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문제아이예요. 문제아인데 선생님이 맨날 얘를 욕하다가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짝꿍이랑 앉아 있었는데 짝꿍이 모르고 필통을 딱 떨어뜨렸는데 이 보통 문제아이들은 뭐가 빨라요? 순발력이 좋아요. 체육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필통이 딱 떨어졌는데 그거를 자기도 모르는 반사신경으로 쫙 잡은 거예요. 쫙 잡았어요. 그래서 딱 올렸단 말이에요. 그때 얘는 얘를 도와줄 의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 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죠?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애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럴 때 선생님이 그걸 딱 잡아야 됩니다. 그 순간. 딱 잡아서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너 친구들 도와주고 정말 날래게 도와주더라. 너 어쩌면 그렇게 애가 날래냐? 그래서 너 정말 친구 도와주고 잘했다. 이런 식의 그걸 잡아서 과장되게 포장해서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그걸 특히 여기 중요한 거는 정체성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지금 제가 뭐라 했습니까? 친구를 도와주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거는 필통을 잡았다가 아니고 친구의 필통을 잡아줬다가 아니고 친구를 도와줬다라고 일반화시키는 겁니다. 솔직히 필통을 잡은 건 도와줄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일반화시켜서 정체성과 관련된 용어로 걔를 규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 얘는 맨 처음에 어리버리버리 하다가 선생님 그런 것부터 하면서 그 선한 행동이 강화되는 겁니다. 점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아이 같은 경우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선생님 선한 게 한 개도 없는 애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장담컨대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그런 아이는 없어요. 제가 눈을 부두고 봐도 없어요. 반드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선생님 아들, 자식들도 지금 뭐 어떤 문제 행동 때문에 갈등을 갖고 있으시면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거는 가장 최선의 전략은 니글렉트입니다. 즉 그거에 어텐션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어텐션을 주지 말고 잘하는 거죠. 잘하는 부분을 쥐꼬리만큼이라도 잡아서 그거를 피드백을 정체성 관련 용어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훨씬 부모 자녀 관계를 굉장히 우선시켜요. 일단 그 문제 행동 자체를 없앤다 이것도 문제지만 있겠지만 자녀 관계를 호전시키면 반드시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런 루트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접근을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하고 더 뒤에 건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되지만 안 넘어가요. 다행히 끝났네요. 그래서 수비에 끝난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5분 정도 맞고요. 제가 12시 반까지라고 들었기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예 질문 있으세요. 제 아이가 8살인데 네. 뭐를 이제 그만하라는 뭘 하다가 다른 만약에 책을 읽던지 네. 뭐 오락을 하든지 예. 목욕 시간이 됐어요. 예. 목욕을 좀 하자면 예. 물을 먹자. 그렇죠.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그렇죠. 안 좋아요. 돼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애 좋은 거예요? 엄마는 좀 예. 이제 계속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예. 하다 보도 안 되다 보면 이제 화가 나가는데 그렇죠. 큰 소리가 나요. 예. 이럴 때 이제 그럴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입장 밖으로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죠? 네, 선생님이 좀 좋아하시는 거 뭐 있으세요? 취미 활동. 취미 활동이요? 집에서. 집에. 네. TV는 TV. TV 어떤 프로 좋아하세요? 드라마. 드라마 좋습니다. 설마 이혼 변호사 연애 중 이런 거 아니겠죠? 드라마. 드라마를 지금 10시부터 11시까지 타임이잖아요. 그때 한참 보고 있어요. 피크에 올라왔어요. 클라이맥스. 10시 반입니다. 근데 부인께서 여보 슈퍼 가서 참기름 사갖고 와. 이렇게 할 때 기분이 어떠세요? 어때요? 화가 나고 갈 거 같으세요? 안 갈 거 같으세요? 아이고 여기니까 그렇지만 집에서 무서우니까 가시겠죠? 안 갈 것 같으시죠? 가기 싫으시죠? 그 마음이 바로 그 아이의 마음. 그러면 이 선생님은 그럼 어떻게 말하고 싶으세요? 부인한테? 이유를 되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참기름 사와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좀 이따 언제? 영화 끝나고 드라마 끝나고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죠. 좀만 기다려줘. 내가 30분 남았는데 30분 드라마 끝난 다음에 사올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걸 안 받는 부인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똑같습니다. 아이는요. 선생님이나 선생님 부인께서는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지각하세요. 그렇죠? 목욕 시간일 때 빨리 와.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 지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입장인 거예요. 부인이 내 사정을 보지 않고 시킨 겁니다. 맞나요? 네. 네? 선생님이 말을 안 들을 게 아니에요. 맞죠? 그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아이의 사정을 보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스케줄 맞춰서 목욕을 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럴 것 때문에 싸우는 집안이 되게 많아요.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근데 그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은 걔가 뭘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또 요괴워치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 수 있죠. 그거 언제 끝나니? 이번 회화가 언제 끝나니? 그러면 50분까지 끝나요. 그럼 50분 이후에 목욕하자. 괜찮아? 그러면은 당연히 오케이. 진짜 미안하니까. 오케이 합니다. 그때. 그래서 중요한 거 질문했어요. 애들이 무엇인가 몰입하고 있을 때는 그게 일단락 진 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거를 강제로 시키는 거는 똑같다. 아까 제가 소품에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부모의 잘못이에요. 싸울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걸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선생님 예. 반대로 저녁 시간 같은 데는 시간의 여유가 있지만 네. 아침에 등교나 이럴 때처럼 네. 제가 어쩔 수 없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예. 아이가 뭐 놀이가 안 끝났다거나 그거에 순응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침에 논다고 했었어요. 네네. 아니면 뭔가 책을 보는데 그 책 꼭 다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그거는 명료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상황은요, 긴급성이 없어요. 목욕을 해야 되는 긴급성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거는 긴급성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겁니다. 이 입장에서. 근데 여기 이 상황은요, 긴급성이 존재합니다. 누구나 이제 아이는 부인할 수 없는. 그죠? 아이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럴 때는, 그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몇 시 설정하세요. 지금 몇 분 남았으니까 너 지금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적고 학교 가져가서 있든지, 어떻게, 대안을, 걔가 말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든, 그렇게 하셔서 무조건 나가게 해야 돼요. 그런데도, 안 할래, 그러잖아요? 냅두세요. 가서 된통 혼나게 냅두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아이가 했을 때는 냅두고까지는 안
그렇게까지 안 해요. 그 대충은 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나가게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손에 쥐어주고 그 지가 원하는 거를 가지고 가라 네가. 그렇게 해서 책이든 뭐든. 우리는 내가 이대로 놔둘 테니까 와서 해라. 라든지 하고 죽어도 말 안 한다면 내주세요. 저는 저 이상 안 하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인가를 이제 했는데 걔가 그래서 그때 왜 메꾸지 못하냐면 선생님 걔가 가서 찍히고 혼나는 게 싫죠. 아니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가지고 가게 하든지 집에 놔두게 하는데 아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엄마는 나를 항상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그냥 푸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왜 그 시간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냐 이런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거는요 제가 지금 선생님께서 저한테 풀스토리 얘기 안 해주신 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애들은요 정직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애가 그런 말을 한다면 선생님이 부당하게 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영역, 지금 솔직히 우아하고 아름답게 학교가 등교 시간을 지금 저를 속이셨는데 등교 시간이 분명히 아닌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의 룰에, 선생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아이를 움직이려고 했었던 경우가 훨씬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애는 그렇게 그냥 애라고 바보가 아니에요. 등교해야 된다고 모를 리가 없어요. 그거하고 부당하다고 할 애는 없습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지금 선생님은. 애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프레셔를 느끼는 거 있는데 학교에 갈 때 또 그러니까 또 그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상황에. 그것만 갖고 절대로 즐겨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어리버리해 보여도 나름 합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해보는 수준입니다. 네. 자아반성하는 것 같은데요. 네. 또 있으세요? 네. 제가 화내는 부모가 아이를 망친다 그런 책도 한번 읽어봤는데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이제 처음에 부드럽게 했을 때 잘 안 들어요. 7살, 5살, 3살인데요. 그러다 보면 목소리가 한톤 올라가고 끝내는 또 화를 내면 아이들이 그때 말을 듣거든요.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면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건 좀 네, 저 강의 처음 들으셨어요? 아니, 중간중간. 조금 앞에는 미스했어요. 첫 번째, 화를 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구장차 얘기했는데, 일단은 그 지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지 마세요, 일단. 줄이세요. 일단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뭘 해라 말아를 줄이세요, 일단. 가능하면 본인이 하는 그냥 냅두세요.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냅두셔야 되고, 일단 줄여야 되고, 그 횟수를. 양적 횟수를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꼭 필요한 거라고. 아까 그 목욕탕 사건 같은 경우. 그 케이스 같은 경우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 스케줄에 맞춰주세요. 계획 스케줄 있죠? 그러니까 긴급성이 없는 상황이라면 걔가 한 단락 끝내고 그 다음 할수 반드시 타협해야 돼요. 근데 야 너 이거 좀 해. 근데 엄마 나 지금 하기 싫어. 지금 좀만 더 놀면 안 돼요. 막 그럴 때는 그래? 그러면은 엄마가 양보한다. 너 그거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그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대신 이거 세팅을 하셔야 돼요. 세팅을. 그러니까는 그래? 알았어. 그러고 말면 또 걔는 요구를 해요. 더 놀자고. 반드시 네가 이 상황이 끝나면 내가 너를 익숙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게 스킬이 돼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럼 걔는 제 아이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아이도 들어요. 저희 아이는 얼마나 지금 절망적이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이제 맞춰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화를 안 낸다라기 그리고 화가 막 날 것 같으시잖아요. 뭐 그렇든 말든 간에 뭐 화가 나면 화를 내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다 원칙이에요, 원칙. 그죠? 근데 규칙과 원칙은 솔직히 말해서 따르라고 있나요? 따르도록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잘 안 낼 수가 있어요. 근데 화 한두 번 낸 것 같고 문제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화가 더 이상 갈 때까지는 멈추셔야 돼요. 화가 많이 날 때까지 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화를 유발시킨 데는 첫 번째 기억하실 거는 아이만이 낸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 상황 내에 내 팩터가 있다라는 거를 뭔지 모르시더라도 정확하게 그 상황에 모르시더라도 내 요인이 있다라는 거를 떠올리세요. 그러면 무작정 내가 화를 내는 게 굉장히 부당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단 멈추신 다음에 그 화가 끝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 디스커션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일단 줄이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으세요? 네. 아까 아들 선물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설명해줬을 때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이렇게 규칙이 바뀌었을 때 약속을 했는데 그게 바뀌었을 상황이 살려보면 되게 많은데 네.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만약에 교수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못 받아들였을 때는 네. 그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면 일단 솔직히 말해서 개의 욕구도 정당하지 않아요. 왜냐면 맨날 바뀌어요, 그게. 요교칙 사실 하루 이틀 놀다가 안 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참 우리로서는 곤란한 상황. 사주시기로 예, 맞아요. 그래, 사줄게. 이렇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노하지 말랬는데 아무 생각 없이 했죠, 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답하셔야 돼요. 이게 제 미스였어요. 그래서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주구장창 했는데 열심히 듣고 나서는 그래도 사줘!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저는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풀로 안 하고 엄마는 아까 내가 말한 이유로 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안한데 넌 그거는 정당하지 않은 일이다. 그 대신 네가 원하는 다른 것을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대안을 제시를 하시거나 지연하거나 뭔가 이 대안에 있어서 타협을 하는 거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것도 저것도 싫어. 나는 온리 요교치야. 라고 하게 되면 선포하고 끝입니다. 근데 니글렉트를 하셔야죠. 끝입니다. 그러면 제 조카 같은 경우는 제 조카 5살 여자였는데 최장 7시간까지 울었어요. 쟤는 아니 저희 언니가 양육했지만 저희 처갓집에 놀러와가지고 애를 7시간 울더라고요. 7시간 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니글렉트 이렇게 욕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걔가 죽냐? 지금 공부 무지하게 잘하고 학원도 안 해도 공부 무지하게 잘하고 지금 중학 중3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림 설명 안 했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보는 자녀의 모습은요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지금 그 성격 설명 안 했지만 성격이 연령에 따라 바뀌냐 안 성격 바뀔까 안 바뀝니까? 바뀌어요? 원하시는데 그럼 남편분 바꿀 수 있나요? 예? 바꿔봐요. 안 바뀐다고 하신 분이 있고 바뀐다고 하신 분인데 그 연령에 따라 다르다고 다릅니다. 그러면 한 12세 초등학교 정도 그러니까 7세를 전후로 해서 조사를 해보면 일치율이 성격의 일치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7살 때 검사하고 성격 검사하고 14살 때 검사를 한 다음에 이 두 개의 상관을 보면 그죠? 그럼 얘가 성격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유사한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격 변화를 봅니다. 그랬을 때 7살 때의 성격이 14살까지 유지되느냐 이 비율 몇 프로에 일치할 것인가? 몇 프로 일치할까요? 예? 몇 프로 일치할 것 같으세요? 일치율 50%, 80%, 60%, 70%. 마지막에 다 망가뜨리시네. 떨떨어질 때 아니었는데, 틀리셨습니다. 7살 때와 14살 때 일치율은 30%입니다. 한 20%, 30% 보고 있어요. 7, 80% 일치율 보이려면요, 60 넘어가셔야 돼요. 50, 60 넘어가면 10%, 안 변한다는 뜻이 한마디로. 대학생 조사해보면, 대학생만 해도 50%입니다. 5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아이의 모습은 바뀐답니다. 지금 내가 이걸 안 해주면 애가 망가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나쁜 놈 될 것 같고 공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는 바뀐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안 들어주신 거 애가 굉장히 상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충분히 다 설명을 했고 공감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자기 몫이에요. 자기 욕구를 절제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자기 욕구는 항상 통하지 않아요. 좌절당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굉장히 잘 사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하신 분. 그런 분들도 이걸 다 허용해 주는 건 애를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의 교육을 위해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하시면 됐나요?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좀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 너무 오랜 시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자녀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유익하셨죠? 네. 이렇게, 네. 지금 너무 힘드시겠죠? 저 뜨거운 박수 다시 한 번. 우리 아이들이 1층에
오셔서 아이들을 맞이해 주시고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 소중한 마음을 갖고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